반갑습니다. 우리 경주교우가 자주 나오고 계속 연마하다 보니까 강연 실력이 더 제가 궁금했던 부분인데 정보를 잘 찾아내서 그때 물가 시세나 지금의 가치 정도 비교를 잘 해주셔서 오늘 어쨌든 간에 돈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진은 이제 저축 조합이 생길 무렵에 이 원불교 공동체 생활의 모습인데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수요마음 공부방에서 올해 교사를 공부하는데 정전을 공부할 때는 더 신심도 나고 집중도 되는데 교사를 공부할 때는 기대감이나 아니면 공부심이 조금 더 덜해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전에 공부할 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우리가 왜 교사를 공부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환기시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를 공부하는 것은 저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실제로 교사를 공부하면서 도움이 됐던 부분들을 키워드로 좀 보면은 객관화가 되는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원불교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원불교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과 기대치가 있어서 오늘 배우는 저축조합 운동도 원불교에서 제일 먼저 한 줄 알았어요. 네, 실제로. 방언공사도 원불교에서 제일 먼저 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찾아보질 않았어요. 근데 교사를 공부해보니까 저축조합 운동도 우리가 빨리 한 편이지만 제일 먼저 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우리만의 독창적인 것도 아니었고 다른 종교도 다 했어요. 그리고 방언공사도 우리 이전에 많이 했었기 때문에 객관화가 됩니다. 안 그러면은 요즘 국뽕이란 말을 좋은 말로 쓸 때도 있죠. 국가에 대한 자부심의 입장에 쓰지만은 또 국가에 대한 합리적이지 않은 자부심 이런 것들을 또 국뽕이란 말을 쓰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원불교 주세 회상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제대로 객관적인 역사를 알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원뽕이라고 보이지 않을까. 예.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인 지식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고 간접 학습이 돼요. 대종사님은 워낙 담백하신 분이라 탄생부터 포장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실패한 것은 실패한 대로 기록을 해뒀습니다. 특히 교화당 같은 경우는 많은 어떻게 보면 실패, 어떻게 보면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은 간접 학습이 됩니다. 현재에 있었던 것은 대부분 과거에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간접 학습이 돼요. 역사는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맥락이 이해가 돼요. 기독교 설교를 보면은 역사 설교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역사 설교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동이 있고 힘이 있어요. 사실이니까. 근데 그런 맥락을 벗어난 교리만 무미건조하게 전달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가능한 한 역사적 사실을 넣으려고 하고, 그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설교에서는 예화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돼요. 역사는. 성경도 결국은 역사책이고, 그래서 그러면 법문이 더 살갑게 해요. 우리 선지님이 직접 들었던 법문, 생명력이 있고 법문이, 그리고 더 생생해집니다. 그래서 법문이 더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교사 공부가 중요하고, 저도 교사 공부를 하면서 더 설교가 풍성해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교사를 보면은 정산 종사님께서 교사를 바라보는 6가지 패러다임, 눈을 주셨잖아요. 이 교사를 보면서 6가지를 머릿속에 넣어야 되거든요. 우리 회상은 과연 어떠한 사명을 가졌으며, 말이 조금 너무 비장한데 어떻게 보면은 원불교라는 종교가 세상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생겼냐, 필요성이 뭐냐, 그리고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 그 시대마다 종교가 해야 될 것들이 다른데 그때 시대는 어떤 시대냐. 저축조합 같은 경우는 이번 물음을 꼭 해야 됩니다. 과연 어떤 시대인가. 그 시대였기 때문에 저축조합을 하셨거든요. 지금 태어나셨으면 저축조합 안 하셨을 거예요.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지 알아야 됩니다. 대종사는 어떠한 성인인지 알려면 비교해야 되니까 다른 성인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법은 과연 어떤 법인지, 실행 경로는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미래에는 과연 어떻게 결실될 것인지. 오늘 근데 이 중에서 6가지 물음 중에서 오늘 이 2가지가 중요해요. 이 저축조합 운동을 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고, 실행 경로는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이 저축조합 운동이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발판이었거든요. 그 발판을 의미하는 단어가 기성이라는 단어예요. 기성.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하실 그 원문 내용이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거예요. 2가지 오늘 질문이 중요하다겠죠. 오늘 교사에서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실행 경로는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서 제가 보기에 실행 경로란 것은 교법을 실행하는 것도 있고, 대종사님이 바라는 원불교 회상을 어떤 순서로 만들어 가느냐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그 원불교 교명의 변천 과정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보통 저축조합이라고 하면은 원불교 최초 교명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교명은 아니에요.
저축조합이라고도 하고 방언조합이라고도 합니다. 1917년 원기 2년에 저축조합이 만들어졌죠. 대종사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로 가기 위해서 저축조합을 만들었냐고, 왜 그 시대에는 저축조합을 할 수밖에 없었냐, 오늘 그것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저축조합을 만드셨고, 저축조합을 만드는 것은 방언공사를 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요. 방언공사를 하기 위한 것은 앞으로 원불교 회상이 영육상전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모델이었고, 그리고 거기서 방언공사를 통해서 나온 돈으로 우리 이제 회상 건설을 하기 위해서 한 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축조합은 공부와 사업을 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축조합을 한 겁니다. 저축조합을 하고 나서 이제 방언공사를 하면서 구간도시를 만들잖아요. 그 구간도시에다가 현판을 달죠. 대명국, 영성소, 좌우통달, 만물건판, 양생소. 이것이 이제 원기 3년에 하는 거고요. 이렇게 바뀌죠. 이제 이것이 실행 과정인 거예요. 어떠한 단계로 대종사님이 꿈꾸는 종교를 만들어 가느냐. 첫 번째는 저축조합. 미신이나 신통 묘수를 하지 않고 정확하게 저축조합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만드는 것은 동서양과 모든 성자들을 다 상통할 수 있는 종교를 만들겠다는 통달. 그리고 나서 불법 연구의 기성조합을 하죠. 여기서 기성이란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기성이란 것은 기간을 정해두고 그 목적을 이해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기성. 그러면 저축조합도 기성이거든요. 기성. 그러니까 저축조합은 결국은 불법 연구회로 가기 위한 거예요. 불법 연구회. 그럼 불법 연구회 기성조합은 불법 연구회에서 사실은 이제 원불교로 가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기성조합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단체가 기성조합인 거예요. 저축조합을 해서 돈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돈은 버는 것은 그만하고, 저축조합에서는 조합원이었잖아요. 그죠? 조합원이었다가 불법 연구의 기성조합으로 가면서 단원으로 다시 복귀하잖아요. 그랬다가 불법 연구의 기성조합을 가지고 했다가 1924년에 창립총회를 하면서 불법 연구로 이름이 바뀌죠. 불법 연구의 기성조합은 불법 연구회로 가기 위한 단계고, 근데 일제시대라 원불교란 교명을 쓰지 못하고 있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1947년에 원불교로 왔죠. 이것이 이제 실행 경로는 과연 어떻게 되었음에 대한 답이에요. 그 안에 1단계가 저축조합인 겁니다. 근데 저축조합이라는 것은 다양한 조합 중에 하나예요. 조합이라는 것이 뭐 생산조합이 있고, 생산을 함께하는 조합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소비를 함께하는 조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 공동구매하는 것은 소비를 함께하는 조합이고, 그 다음에 신용, 돈을 가지고 하는 신용조합이 있어요. 대종사님이 하신 저축조합은 어떻게 보면은 돈을 아껴서 모으는 일반적인 조합하고 좀 달라요. 이 조합이라는 것이 대종사님이 갑작스럽게 딱 떠올려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흐름이 있어요. 1844년에 영국의 로치데일, 맨체스터가 있는 그 로치데일에서 첫 번째로 이제 조합이 만들어져요. 소비조합이. 28명의 농부가 출자를 해서 일주일에 밤에 3번 물건을 팔아요. 5가지 품목을. 이것이 공정선구자 협동조합이라고 영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것이 최초의 협동조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1844년에. 이것이 뿌리가 돼서 이제 현재 12억 인구가 함께하는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일본으로, 동양에서는 일본으로 먼저 전파가 돼요. 그러다가 우리 저축조합이 만들어진, 그 2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실행 단계 중에 하나인 저축조합. 저축조합은 무엇을 하기 위한 단계로서의 저축조합인가 하나가 있고, 왜 그 당시에 저축조합을 만들었냐고 하면은 일제시대 때 총독부에서 토지조사를 해요. 자, 일본이 왜 토지조사를 하겠어요? 그죠? 농민조로 하진 않잖아요. 토지조사가 뭐냐면은 토지조사를 해서 함정을 파놓고 조선의 땅 40%를 약탈해요. 합법적으로. 소위.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들이 이제 토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신고제를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신고를 하게 만들어요. 일본은 2가지로만 보거든요. 국유지하고 사유지. 근데 조선시대는 사유지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뭔가 서류 같은 것도 명확하지가 않고 경계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경작하고 있으면 자기 땅인 거예요, 거의. 글도 잘 모르는 사람이 신고제 하니까 양반들이나 학자층은 신고를 하지만은 농민들은 신고를 못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관문, 신고제 하면서 한 20% 정도는 자기 땅을 뺏기게 되고, 개간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통 나라에서는 불모지를 농부들이 개간을 하면은 자기들이 세금이 더 늘잖아요. 그 개간한 데다가 나라에서 세금을 먹이니까. 그러니까 땅을 개간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소유권을, 경작권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소유가 불분명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토지 조사하면서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너희가 개척해서 만들어 놓은 땅이라도 정확하게 서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너희 땅이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신고가 안 되고 경작권 불인정하고 이렇게 해서 나온 땅에
40%가 총독부 토지조사를 해서 합법적으로 뺏어간 거예요. 40%를. 그래서 많은 수의 조선시대의 자장농이 소장농이 돼요. 누구의 소장농? 총독부의 소장농이 돼요. 1910년에서 1918년이면 딱 우리 대종사님이 대각하시고 나서 저축조합이 1917년이잖아요. 영국에서 인도를 수탈하기 위해서 만든 본떠서 동양척식 회사를 만들어서, 척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식민지에다 만드는 수탈 회사죠. 만들어가지고 토지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일본이 국유지를 관리를 해요. 그래서 다시 조선 사람들한테 소작을 시키죠. 땅은 그렇게 뺏어가고요. 돈은 어떻게 뺏어가냐면은 서양 문물이 일본에 많이 건너가죠. 그래서 일본도 조합이 우리나라보다 빨리 생겨요. 그래서 광주에다가 일본이 관치금융을 만들어요. 광주금융조합을 만듭니다. 1907년에. 그래서 많은 이자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돈은 금융조합을 만들어서 뺏어가고 땅은 척식회사를 뺏어가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종교를 만들었다는 것은 어려운 민중을 도와주는 건데 지금 민중이 뭐가 힘든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그리고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저축조합인 거예요. 조합을 만들어서 농민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농민. 대종사님 당시에는 농민이 80%예요. 지금과 달라서. 농민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저축조합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원불교 최고라고 스스로 해서 원불교에서 처음으로 저축조합을 했고 원불교에서 방언공사 했다고 스스로 객관화시키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만 한 줄 알았더니 천도교도 했어요. 더 크게. 천도교에서는 조선농민공생조합이라고 만들었어요. 천도교 청년당에서 만들어서 그 조합을 만든 데는 이제 조선농민사라고 해서 천도교 청년단체에서 농민사를 만들어서 그 농민사에서 조합을 운영한 거죠. 이것이 이제 1925년이에요. 그러니까 원불교가 7, 8년 빨랐어요. 근데 이제 규모는 여기가 훨씬 컸죠. 대종사님만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다 생각한 거예요. 천도교도 조합을 했습니다. 천도교만 했냐? 기독교도 했어요. YMCA, 기독교 청년단체, 청년연합회에서 구호가 이래요. 우리는 농민의 경제적 향상, 사회적 결단, 정신적 소생을 도모한다고 강령을 정하고 여기도 조합운동을 해요. 1928년. 천도교는 1925년, 기독교는 1933년, 원불교는 1917년. 네. 원불교가 제일 빠르긴 했어요. 근데 규모는 훨씬 컸죠, 여기가. 첫 번째 그룹은 천도교가 가장 셌잖아요. 천도교에서 저축조합을 했고, 그 다음에 기독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선교사를 중심으로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 수탈을 당해서 농민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1926년도에 일본의 유학생이 한 3,000명 정도 됐대요. 일본에 유학 갔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농민들이 수탈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일본에서 배워요. 조합을. 그래서 일본에서 결성을 해요. 동경에서. 협동조합운동사라는 것을 만들어요. 여기서 사라는 것은 역사가 아니라 이제 회사할 때 사. 네, 단체를 만들어요. 협동조합운동사를 만들어서 이것을 한국에다가 심기 위해서 그 당시에 한양, 경성에다가 또 만들어요. 만들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은 협동조합을 처음 농민들이 들어보니까 강습회를 다녀요. 돌면서 조합은 이런 거고 이거를 하면은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그 유명한 상록수라는 소설이에요. 상록수. 예, 이 실화를 바탕으로. 이것을 상록수 운동이라고 해요. 동경에서 유학했던 지식인들이 한국에 조합을 만들어서 농민들을 계몽하고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이 상록수 운동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물교인지 몰라가지고 이걸 첫 번째로 학계에서는 하더라고요. 1927년에 함창협동조합, 지금은 이제 상주인데 그때는 함창이라고 해서 상주에 1927년에 일본에서 유학 갔다 온 사람이 여기다가 협동조합을 최초로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최초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원불교인데 여기 최초로 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무슨 역사관도 만들어 놨어요. 네. 우리가 사실은 방언공사나 저축조합이 상당히 앞서갔는데 그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많이 구현 못 시키고 의미 부여를 못한 것은 좀 아쉽기는 해요. 우리는 너무 소규모로 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소태산 대종사님의 저축조합 운동은 여기 1927년보다 10년 빠르잖아요. 1917년에 한 건데 대종사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가 보여요. 그 시대를 다 읽은 거예요. 지금 흐름이 저축조합인데 유학도 갔다 오지 않으셨는데 길룡리 궁천 벽지에서 시작하신 거잖아요. 저축조합을. 지금 같으면 스타트업을 한 거예요. 최신 스타트업을 하신 거죠. 저축조합을. 대종사님께서 불법연구에 창건사에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경영하는 공부와 사업은 보통 사업이 그러니까 이제 저축조합을 만들면서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보통 사람이 다 하는 바가 아니며 보통 사람이 다 하지 못할 바를 하기로 하면 반드시 특별한 생각과 특별한 인내와
특별한 노력이 아니면 성공할 수 없다. 특별한 공부를 하려면 특별한 생각과 특별한 인내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축조합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 돈이 없어. 무선자야. 그러면 뭐를 해야겠냐? 저축조합을 해야 된다. 근데 대출 받아서 저축조합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떡하냐?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돈은 다 써야 되고 200 외에 100만 원을 대출 받아서 저축조합을 할 수 없으니까 내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보호에 별 필요가 없는 술과 담배를 끊어요. 그럼 술과 담배를 끊어서 술, 담배 값으로 10만 원 나간 거 있으면 그 10만 원을 내라. 그리고 대종사님 당대에는 대종사님에 대한 아직 신심이 부족해서 대종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 천재의 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종사님 당대 때 천재를 지냈어요. 하늘의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사 지낼 때마다 돼지 잡고 소 잡고 그랬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부터는 그 제사를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인데 천재가 이제부터는 제사 지내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 돈도 아껴서 저축조합에 하자. 그렇게 해서 아껴서 한 200원 정도 모은 거죠. 제가 이제 대충 계산해 보니까 1910년대 1원이면 약 한 10만 원 정도도 될 것 같아요. 거의.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나서 대소유의 이치가 밝아져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밝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해 보니까 400원 정도 나왔다. 4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근데 갑자기 저축조합 하자니까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먼저 내가 400원 낼 테니까 너희들도 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 200원 정도 모였잖아요. 아껴서. 그리고 대종사님이 400원 냈고 또 이제 몇몇 사람들이 내가지고 그 돈으로 숯을 산 거죠. 예. 숯을 사서 10배가 올랐다고 하는데 이제 아까 같이 보니까 한 3배 정도 올랐어요. 통계를 봤을 때는. 근데 이제 통계라는 것은 1년 전체로 한 거니까 제일 쌀 때 사서 제일 비쌀 때 팔았으면은 10배까지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해서 회상을 열기 위한 돈을 만든 거죠. 그렇다고 하면 대종사님의 저축조합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아까 같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맥락을 봤을 때 민간 조합 운동보다 8에서 9년 앞섰다. 다른 종교들도 했지만은 우리가 8, 9년 앞섰다. 그 돈은 어떻게 만들었냐? 대액을 했다. 대액이라는 것은 없는 돈을 만든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아껴 써서 한 것이 대액이에요. 그리고 특별 노동 수입이 있어요. 뭐냐면은 쉬는 날 노동을 해서 그 노동을 하면 돈을 벌잖아요. 노동해서 번 돈을 또 내는 거예요. 노동 수입.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 합리적이었어요. 뭐 대출 받아서 내라, 없는 돈을 내라 한 것이 아니라 절약해서 내라. 그리고 쉬는 날 다른 데 가서 일해서 벌어서 내라. 이렇게 해서 현재 생활을 유지하는 가운데 저축조합을 할 수 있게 했고 또 엄청나게 투자를 잘해서 숫장사를 통해서 돈을 거의 10배 가까이 불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대종사님의 협동조합은 지역적인 특징이 있어요. 대종사님께서 이제 돈이 어느 정도 모였다고 생각하고 나서는 변산에 교법을 짜러 가시죠. 변산으로 가면은 조합이 해체가 됩니다. 지역 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체가 되고 나서 대종사님께서 이제 경제적인 자립에서 공부로 이제 돌리시는데 대종사님한테 배웠던 김기천과 이동환은 가서 천정조합과 묘량수신조합을 만들어요. 이것은 한 5, 6년 더 유지가 됐어요. 여기서 천정조합과 묘량수신조합이 엄청 잘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대종사님 보기에 기운이 흩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김기천, 삼사님한테 세력이 모여요. 그리고 이동환한테 모여요.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거 정지시켜라 라고 하니까 김기천, 삼사님하고 이동환 선지님께서 그거 바로 다 처분해가지고 일정 부분의 수익은 조합원들한테 나눠주고 또 일정 부분은 불법연구회로 재산을 편입시킵니다. 1924년에 불법연구회를 창립총회를 하면서 이 두 개가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는 대종사님께서 얼마나 치밀하시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것들을 그냥 교법을 짜고 사람을 모으기도 힘든데 저축조합도 하고 경영도 하고 다재다능하게 종합적으로 하셨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2가지 질문을 했잖아요. 시대가 어떤 시대고 경로가 어떤 거냐. 결국은 저축조합은 공부와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만든 조직인 거예요.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년 만에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시대는 농민들이 피폐해진 이 시대는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저축조합이 그 시대에 가장 유용한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객관을 보기 위해서 원불교 저축조합과 일반 협동조합의 차이를 보면은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원불교 저축조합은 기성조합체로서의 기능이 강조된 거예요. 일반적인 조합은 조합원들의 돈을 불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면은 대종사님의 저축조합은 기성,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원불교 회상을 만든다는 그 목적. 그러니까 과정으로서의 저축조합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는 회원들을 막 늘리는데 대종사님 저축조합은 10인 1단으로 엄격히 제한했어요.
더 받지 않았죠. 그리고 1인 1표의 의결권, 종교의 조직과 일반적인 조직은 갖출 수가 없는데 대종사님도 1인 1표의 의결권은 줬지만은 조합장의 지도에 절대 복종했어요. 민주적 관리 측면에서 보면 민주적 아니냐 할 수 있지만은 대종사님의 그런 저축조합은 좀 다른 거죠. 종교의 조합이기 때문에 10인 1단으로 제안했다. 의결권은 하나씩 있었지만은 조합장이 지도에 절대 복종했다. 그리고 다른 조합들은 잉여금, 이익이 생기면 배분을 하는데 대종사님의 저축조합은 그것을 기성조합이잖아요. 목적 사업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 사업은 방언공사잖아요. 그래서 방언공사에 투자해요. 그리고 방언공사에서 언답이 땅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소작권만 주고 소유권은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잉여금을 주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다른 점이고 투자한 자본에 대한 이자를 주지 않았어요. 이자는 전부 다 희사금으로 간주된 거예요. 공익사업으로, 사업성적으로. 그래서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조합원이 어떤 목적에 서로 동의한 거예요. 나는 원불교 회상을 창립주가 되겠다는 그 목적을 가기 위한, 그것이 기성이에요. 기성조합으로 가기 위한 조합이 저축조합이다. 그래서 우리의 저축조합은 일반 조합과 다른 공도정신, 공심, 전체 공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봉공 이런 의미를 찾지 못하고 단순히 이제 세상에 있는 기업 조직이나 다른 조직들과 비교해서 그런 걸로써 우리의 저축조합을 평가하고 판단한다 그러면은 대종사님의 본의를 놓치는 게 됩니다. 대종사님의 본의는 기성조합,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번 거고 번 과정의 경로와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다. 저축조합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 더 큰 세계로 가기 위해서 하나의 계단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앞으로 이제 방언공사도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다 단계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교사 공부를 통해서 시대는 어떠한 시대이고 왜 저축조합을 했는지 그리고 실행 경로는 어떻게 됐는지를 꼭 아시는 대종사님의 심통제자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